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민혁 강사하고요. 오늘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일단 제 소개는 안 하고요. 자, 일단 항상 월요일이 민법이에요. 월요일 민법. 그리고 저는요 판서를 해요. 판서. 제가 전자칠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감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질감을. 자, 그리고 저는 민법 강의하는 차민혁 강사입니다. 차민혁 강사.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때 딴 얘기 별로 안 해서 쟤는 좀 비인간적인 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 민법인데요. 자, 우리 간평사 시험에 요 민법이죠, 민법. 요 민법이 이제 크게 나누면 파트가 두 개예요. 크게 나누면. 자, 첫 번째가 민법 총칙 파트입니다. 총칙. 자, 그리고 이제 민법 2편에서 나오는 물권법 파트가 있어요. 물권법. 이렇게 파트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역대로 기출됐던 간평사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법 파트가 있어요. 얘가 좀 계륵이에요. 특별법이.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특별법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안 나올 거라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경향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민법은 고득점을 받아서 이제 점수를 좀 줘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줘야 돼요, 점수를? 점수 어디다가 줘야 되죠? 회계에다가 줘야 돼요, 회계에다가. 아무것도 모르세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회계. 회계에다가 줘야 된다, 회계에다가. 1차 과목이 뭔지는 알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죠? 자, 회계. 경제, 민법. 회경민. 그리고 과목 더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감관법. 부원론. 이렇게 있죠, 이렇게 5과목이죠, 1차가. 근데 여기서 이 회계가 얘가 이제 막 양이 방대하고 고득점 맞을 수 없다. 뭐 이런 인식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민법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요 점수를 얘한테 좀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평균 60을 만드는 거지. 요런 느낌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험에서 이 감관법하고 이 부원론 여기서 완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뒤통수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말들은 야 민법 네가 회계만 점수를 주면 안 되고 감관에도 좀 점수 좀 주고 여기도 점수 좀 줘야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꾸. 뭐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다른 과목에다가 좀 줘야 된다라는 인식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들이. 그래서 민법을 고득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특별법.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고득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생각이 뭔 생각인지 아시겠어요? 할까 말까요, 특별법? 그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아마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물권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일단 특별법은 살짝 논외로 하고 일단 평균치를 내면은 이 민법 이 출제되는 40문제 중에서 이 총칙 파트에서 20문제. 파란 색깔 잘 안 보이나? 자, 총칙 파트에서 20문제. 그리고 물권법 파트에서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재수 없으면은 뭐 특별법에서 뭐 젠장 뭐 한 두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재수 없게.
그럴 일은 생기지 않기를. 그래서 이제 총칙 파트하고 물권법 파트에서 이제 절반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총칙 파트가 물권법과 비교했을 때 양이 더 많아, 얘가 양이 조금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당연히 총칙이 좀 어렵겠어요? 물권법이 좀 어렵겠어요? 물권법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총칙이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물권법 먼저 보고 얘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총칙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계산 속에서 일단 물권법을 먼저 들고 온 겁니다. 네,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면 지금 테마 16에서부터 25까지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밑에. 보이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 이상히 넘기지 말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16에서 25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총칙 파트 같은 경우는 테마가 몇 개일까요? 총칙 파트는 테마가 15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넘깁니다. 네, 넘어가 보죠. 자,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자, 오늘 보는 첫 번째 16번째 테마라고 되어 있죠. 물권법 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 물권과 채권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박스 안에. 물권하고 채권 두 개가 권리입니다. 이 두 개가 뭐라고요? 권리예요, 권리.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물권 아니면 채권이에요. 물권 아니면 채권.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뭔가 다르겠죠? 자, 물권은, 자, 개념 보세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지배한답니다. 자, 채권 내려가 봅니다. 채권. 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다가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물권 같은 경우는 그 객체가 물건이라는 거예요. 네? 뭐가 물건이라고요? 객체요, 객체. 근데 채권은 객체가 행위예요, 행위 청구. 그게 객체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민법 우리 목표 점수는 90점입니다. 몇 점이라고요? 90점이에요, 90점. 농담 아니에요, 진짜. 90점 받으셔야 돼요. 그래 합격합니다. 화이팅.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과 을이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빌려줬어요. 1억. 그럼 이제 1억을 빌려줬으니까 뭐 그냥 빌려주진 않았겠죠. 뭐 서류라도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차용증 썼겠죠. 차용증 쓰고. 그럼 을이 여기서 1억을 빌려줘. 그러면 을은 나중에 날짜 되면 이제 갑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채권. 그럼 갑은 채권자예요? 갑은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죠, 채무자. 갑은 채무자잖아요. 을이 1억을 달라고 청구할 때 물건에다가 청구해요? 사람한테다가 청구해요? 물건에다가 사람한테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개념을 다시 봐보세요. 채권의 개념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다가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게 채권이라고요. 지금 제가 들었던 예시에서의 행위는 돈 갚아라. 돈 갚으라는 행위를 청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채권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갑이 돈 안 갚으니까 갑
아들한테 찾아가서 돈 갚아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의 와이프한테 가서 돈 갚으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만 갚으라고 청구? 갑한테만 갚으라고 청구. 예를 들어서 병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병이란 사람은 갑을간의 이 1억 금전 대여랑 상관없는 제3자죠, 제3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 여기서 을이 병한테다가 야 네가 돈 갚아라. 네가 갑 대신에 돈 갚아줘라고 청구할 수 있냐는 거지, 이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정신 나갔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다가 청구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마탱이가 가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갑한테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갑한테. 자, 근데 여기서 을을 은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행. 파란 색깔 보이나? 은행. 파란 색깔 보여요? 잘 보여? 괜찮아요?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은행 같은 경우는 돈 빌려줄 때 돈만 빌려주지 않아요. 돈만 빌려주지 않고 담보를 요구해요. 그래서 고객님, 돈 빌리시려면은 갖고 계신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용증만 쓰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까지 하고서 등기를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이라는 거를 가져요. 이거는 물권이에요. 이 근저당권이라는 거. 물권. 여기서 을은 지금 현재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근저당권도 가지고 있죠.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의 채권 같은 경우는 갑한테다가 주장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갑한테다가. 근데 은행에서 근저당권, 물권까지 갖고 있는 경우라면은 갑이 돈 안 갚을 때 이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매를 갑을 경매에 넣어요? 집을 경매에다 넣는 거예요? 예? 사람을 경매에 넣어요? 집을 경매에 넣어요? 집을 경매에 넣는 거 당연한 거. 집을 갖다 사람을 저기 경매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거는 사람한테다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권은 물건에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부동산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좀 정리되세요? 그래서 물권의 개념 다시 보세요. 물권 개념 다시 보세요. 물건을 지배한다. 여기서 물건이 뭐냐? 부동산입니다. 물론 동산도 있겠죠. 자,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지배하든지 동산을 지배하든지 아무튼 그걸 지배하는 게 그게 물권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채권 개념 한 번 더 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한다. 돈 갚으라고 청구한다. 돈 갚으라고. 자, 그리고 채권은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상대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만? 채무자한테만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 못해. 다른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비교해서 물권에서 동그라미 3번. 절대권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합니다. 상대권이라고요? 절대권이라고요? 이 물권은. 상대권, 절대권?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절대권.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한테다가 근저당권을 주장해도 되죠. 야, 나 근저당권자야. 그러니까 돈 갚아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한테까지도 야, 나 근저당권자야 라고 주장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가 근저당권자라고 왜 소개합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 갑한테 빚이 많아가지고 다른 채권자들이 또 갑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집을 경매에 넘기려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 을은 내가 근저당권자니까 내가 우선권 있어. 내가 우선권 있으니까 나머지 다 꺼져. 이런 식으로 제3자한테도 자기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이 세요, 채권이 세요? 뭐가 더 세죠? 예? 물권이 더 세요, 물권이.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3번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세요. 물권과 채권이 맞붙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물권의 본격적인 서설들을 봅니다. 첫 번째, 지금 물권 객체가 나와 있습니다. 객체는 뭐냐? 물건입니다. 물권은 항상 물건에다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건에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봐보세요. 물건은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밑에 부동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민법 제99조 1항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자, 여기서 정착물이 뭐냐면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물. 건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산은 뭐라고 돼 있냐? 부동산 말고는 동산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부동산 말고는 동산이야. 그럼 동산 말고는 부동산이겠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일단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 이 부동산이고요. 그거 빼고는 다 동산이라는 거죠. 빼고는.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물건은 또한 주물과 종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물건을 분류할 때 부동산, 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주된 물건과 그 다음에 종된 물건으로. 주된 것과 종된 걸로 구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물은 당연히 주된 거겠죠. 종물은 종된 거고요. 자, 밑에 가를 보세요. 가.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근데 보면은 여기 주유소 오른쪽에 짜끄맣게 오른쪽에 주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세요? 주유기 종물이라고 돼 있고.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게 배려인 거예요, 배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읽기 쉽게.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금 이렇게 조금 이 책 마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병이 있어요, 병이. 뭔가 이게 책을 만들 때 뭔가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병입니다, 병.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 쭉 내려가시고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밑에.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는데, 동일한 물건에 같은 물건이 동시 성립 못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건이 하나예요. 자, 물건이 한 개가 있어, 한 개. 그럼 물건이 한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물권도 한 개여야 된다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요?
일물, 일권.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여기서 물건이 하나라는 거는 우리 뭐 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두 개 하기 쉽죠. 그죠? 여기 물건 한 개. 이런 식으로 동산.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주력이니까 부동산은 뭐랑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토지하고 정착물. 그죠? 건물. 토지를 행정상 이렇게 구획해놨어요. 그거를 필이라고 해요. 필. 그래서 토지 개수를 셀 때 우리는 한 필, 두 필, 세 필 이렇게 셉니다. 그건 이제 집원에 맞춰서 한 필씩이 되는 거예요. 집원에 맞춰서.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동이라 그래도 동. 건물을 셀 때는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세요. 그러면 한 동짜리 건물이 있으면은 물건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죠, 하나. 네, 그렇죠. 네, 숨 넘어가겠네요, 진짜. 예,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 몇 개예요? 물건 몇 개? 한 개인 거죠, 한 개. 한 개예요.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주택, 집이지, 집 이렇게. 그죠? 요 한 동이죠, 한 동. 물건 역시 몇 개죠? 한 개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건물. 이것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동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럼 물건 몇 개예요? 물건 몇 개죠? 한 개 아니에요. 한 개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길가에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그 건물들은 이렇게 층이 있고요, 층이 있고 각 층마다 이렇게 호실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호실별로 개수를 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 예외인데, 그러니까 이 법률상으로는 예외에 해당되는데 막상 나가면은 다 뭐 젠장 구분 소유권이죠. 다 뭐. 네?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일단 개념에서 나를 보세요. 개념에서 나. 토지 표준은 필이야, 필. 건물은 동이야.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니은을 보면은 여기서 나를 보시면 나. 예외라고 돼 있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도 용익물권이라는 것들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괄호 해놓고 이렇게 다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용익물권이 뭔지 이렇게 이 친절함, 네? 이 친절함. 자,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점을 보세요. 한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집합 건물이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요 건물도 집합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101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1동. 아파트에 101동이 있잖아, 동. 그럼 한 동이잖아, 한 동. 이렇게. 그러면 그냥 원칙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물건 몇 개인 거냐? 하나인 거죠, 하나. 한 동짜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현실은. 왜냐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이게 층이고 층 이렇게. 뭐 이게 아파트. 그리고 이제 층마다 두 개 호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각 층마다 소유권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물권 종류로 내려갑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죠. 자, 법정의 뜻은 법으로 정해놨다는 뜻이죠. 법으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뭐를? 물권을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채권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물권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물권을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네, 물권을. 네. 이 채권이라는 거 있죠, 채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채권이라는 거랑 물권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채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권이라는 게 있을 때 채권과 물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 오실 때 수강 계약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계약서 안 썼죠. 근데 계약한 거예요. 왜냐면 결제하셨잖아요. 결제하고 여기 수업 들을 권리를 획득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권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네? 수업 들을 권리. 아니면은 이제 학원에다가 이제 불평불만할 권리. 네? 수업을 뭐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 권리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 권리가. 채권인 거예요, 채권. 학원에다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방대해요. 엄청나게 방대해. 방대하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야, 너 지각하면은 너 이제 벌금 내야 돼. 지각했는데 너 벌금 내라 이제. 네? 그럼 벌금 받을 권리가 생겼다. 다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약속하면 다 채권입니다, 다 채권. 근데 이 물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해서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거는 법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야, 이것들이 물권이야. 다른 거를 물권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지금 185조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이미 창설 못한다 그러죠. 물권을 만들고 싶으면은 법률로 만들던지 아니면 관습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이거는 법률은 뭐 엄청 많지만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법률은 당연히 민법이죠. 민법. 민법도 법률이죠. 자, 지금 185조에서 물권을 만들려면, 창설하려면은 뭘 가지고 창설하거나, 예? 뭘 가지고 창설하거나, 법률을 가지고 창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창설하시든지, 관습법으로 창설하시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창설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 이 법률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민법이라고요. 근데 민법만 있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는 재수 없으면 나올 수 있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도 법률이에요. 특별법도 법률이다. 자, 그리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판례를 말합니다. 판례. 관행이 존재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더해졌을 때 관습법 지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물권들의 종류는 민법에서 존재하는 물권들도 있고 특별법에서 존재하는 물권들이 있고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물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 외에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위쪽에 동그라미 2번에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면 기억에 민법에서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얘네들을 물권으로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밑에 니은에 특별법. 이 특별법 중에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 담보권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맨 앞장으로 가보세요. 맨 앞장으로. 맨 앞장으로. 네? 여기 맨 앞장.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테마 16 물권법 서설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좀 보시면은 테마 18에 점유권, 19 소유권, 20 지상, 21 지역권, 22 전세권, 이어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테마 18번서부터 테마 25번 있죠. 여기가 물권법 강론입니다. 강론. 여기가 물권법 뭐라고요? 강론이요. 강론. 각각의 개별적인 물권들을 다루는 파트라 뜻이에요. 그러면은 비교했을 때 지금 테마 16번서부터 17번 있죠? 여기가 물권법 총론인 거예요. 총론. 그래서 강론 있고 총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법을 바라볼 때 일반적인 것들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그게 강론이에요, 총론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그게 뭐예요? 예? 그게 총론이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봐야지 그게 강론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를 해요. 그럼 그건 총론이에요, 강론이에요? 상견례. 네? 개별적으로 만나 가서 찾아뵈어 다 같이 한꺼번에 만나요. 예, 그렇죠. 이거라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 표정이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재미없다. 예? 그런 표정들이시네요. 예, 아무튼. 자, 그래서 16, 17 총론, 18서부터 25가 강론인데 그러니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렇게 8가지 물권들이 있는 거고 이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다루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물권법의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론 파트 전반적으로 정리해주고 근데 이제 등기 제도라고 하는 좀 짜증나는 파트가 있지만 살짝 좀 이렇게 좀 제쳐두고 테마 18서부터 25까지 요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 있죠. 이것들을 정리하면 끝난다고요. 물권법은. 그러니까 전혀 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다시 와보세요. 99페이지로. 99페이지. 자, 99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억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 소유, 그 다음에 지상지역 전세라고 돼 있고 용익물권으로 묶여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인데 지금 질권 빠져 있죠. 추가하세요. 질권. 유치권, 저당권 사이에다가 추가하세요. 질권 추가. 바보 같은 놈. 자, 담보물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의 왕이다. 네? 물권의 최고 주자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이 최고예요. 최고. 물권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다못해 어떤 건물을 내가 쓰더라도 전세로 쓰는 게 좋아요? 내가 건물주인 게 좋아요? 에? 내가 건물주인 게 좋잖아요. 내가 건물주인 게. 에? 건물주 부럽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도 할 수 있고요. 수익. 처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우리가 완전하다 그래요. 소유권은 완전하다. 얘를 완전물권이라 불러요. 완전물권.
얘는 다 할 수 있어. 완전해. 물권의 왕. 얘가 물권의 왕이라는 거지. 왕. 제일 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당연히 많이 나와요. 소유권 많이 나와요. 소유권. 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완전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은 거. 완전하지 않은 건 우리가 이제 제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제한 물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들을 봤을 때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물권들은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처분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로 쪼갰을 때 예? 둘로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에 용익 물권 그리고 담보 물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못해? 뭐는 못하고 처분은 못하고 얘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이 담보 물권 있죠. 얘는 사용 수익은 못하고 처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용익 물권 속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 속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을 묶어서 제한 물권이라고 부르고. 좀 구조 파악 되세요. 구조 파악. 이 다 일일이 써야 됩니까? 구조 파악. 자, 용익 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는 들어가서 하게 되겠죠.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름만 봐 놓으시라는 거지. 담보 물권 같은 경우도 3개가 있죠. 지금 유치권, 그죠?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그러니까 용익 물권이 몇 개예요? 용익 물권 몇 개? 예? 아니 하나, 둘, 셋. 3개. 용익 뭐 3개. 예? 담보 물권 이렇게 3개예요. 3개. 그럼 제한 물권 몇 개예요? 제한 물권. 제한 물권 몇 개죠? 3 더하기 3이 뭐죠? 예? 3 더하기 3이요. 예. 그렇죠. 예. 6개죠, 6개. 이렇게 6개. 제한 물권 6개. 그리고 여기서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을 묶어서 소유권, 제한 물권 묶어서 본권이라고 불러요. 아니 굳이 왜? 에? 둘을 왜 묶냐고 굳이 이렇게. 둘을 왜 묶냐면은 이 젠장 점유권 때문에 그래요.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권이 이상한 놈이에요. 점유권이 뭐가 이상한지는 점유권 파트 들어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권이 7개인 거지. 본권 7개 맞아요? 소유권 1개, 제한물권 6개. 그쵸? 그럼 점유권 1개.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이라고 하면은 점유권이랑 그 다음에 본권 7개랑 해가지고 총 몇 개죠? 총 몇 개? 민법에서? 8개인 거예요. 8개. 팔물권이에요. 팔물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받으신 자료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좀 넘어가시다 보면은 113페이지 와보세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쪽으로 와보시면은
테마 18 해가지고 지금 점유권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점유권.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자료를 받게 된다면은 그때 다음 테마는 소유권이겠죠. 지금 구조 파악되세요? 그럼 소유권 끝났어. 그 다음에 또 무슨 테마 나와 이제? 무슨 테마 나오죠? 얘가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목차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차를 파악해야 돼요. 목차를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목차를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어요. 책을 보고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넘겨가면서. 나중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죠. 그때 이제 책을 목차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찾죠, 이렇게. 네, 그렇다는 거죠. 자, 돌아갑니다. 자, 이제 99페이지 다시 돌아오세요. 99페이지. 자, 99페이지에 중간에 02번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완전 중요해요. 얘는 매년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얘는. 무조건 나와요. 예. 그럼 막 이렇게 막 별을 막 치잖아요, 막 사람들이. 귀여워. 예?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지금 종류가 나와 있는데 종류가 3가지입니다. 종류가 3가지. 지금 밑에 쪽 내려가 보세요. 지금 종류해가지고 자, 첫 번째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반환 동그라미 반환. 그리고 오른쪽 괄호에 보세요. 예? 돌려줘 라고 해놨잖아요. 좀 센스 넘치지 않아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반응 안 하시면 자꾸 합니다. 반응 안 하시면 계속해요. 반응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시중의 책들을 다 봤지만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지금 저만 하고 있는 짓입니다. 저만 하고 있는 짓. 예. 참여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 2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동그라미 방해 제거. 방해를 제거하라는 거지. 제거를 해라. 자, 밑에 3번 방해 예방 청구권. 예방을 해줘라. 예방을. 이 3가지가 한 세트. 이 3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할 때의 그 물권이 몇 개예요? 예? 몇 개예요, 물권? 민법 기준으로. 몇 개? 예? 아까 여기 몇 개? 예? 물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예? 이 7 더하기 1이 뭐예요? 8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 할 때의 그 물권 있죠? 이거는 이 8명의 이 물권자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도 할 수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한데 물권의 대표주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갖고 설명드릴 겁니다. 소유권 가지고. 자,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간평사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땅이 이렇게 땅이. 그때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제 명의로 된 토지를 이렇게 조회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기 명의로 된 땅 이렇게 조회하는 거. 했는데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예요. 제 명의로. 개꿀이죠. 그래서 제가 그 땅이 신안군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네? 저기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땅입니다. 신안.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차 끌고 가봤어요. 네? 어떻게 생겨먹었나 궁금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은 지금 누구 거예요? 이 땅 누구 거? 네? 제 거죠, 제 거. 이 땅 제 거죠. 소유자 갑. 자,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죠. 참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에 어떤 이렇게
할머니가 여기다가 농사를 져놨더라고요. 농사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농사 지으시더라고요. 사용료 내고요, 안 내고요? 안 내고 하고 있잖아, 안 내고. 근데 이 땅은 누구 거? 이 땅 누구 거? 제 거라고, 제 거. 그러면 이 땅이 내 건데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거는 지금 할머니께서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유를. 할머니가 점유자예요. 들어와서 내 땅을 점거를 하고 계시는구만, 할머니께서. 근데 이게 뭔가 계약상으로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무단점유 중입니다, 할머니. 무단점유 중. 이럴 때 행사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잠깐만요. 자, 할머니 찾아와서 할머니. 자, 할머니.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내 땅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민법제 213조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점거하고 있으면은, 야, 꺼져, 나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그래서 나가라 그랬죠, 할머니한테. 나가세요. 할머니가 나가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좀 잠깐 잊고 지내고 이렇게 다시 가봤거든요. 갔더니 할머니가 여기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렇게 할머니가 여기다 컨테이너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놨어요. 할머니가 계약해서 건물 지었어요?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건물 졌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땅인데 딴 사람이 자기 거 막 갖다 놓고 막 건물 세우고 이래버리면 방해가 된다는 거죠. 방해가. 그럼 여기에서 민법제 214조 할머니 방해를 제거하세요. 네?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거를. 아니면은 가봤는데 할머니가 이제 지으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할머니께서. 네?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짓지 마세요, 할머니. 건물 짓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반환 청구, 두 번째 제거 청구, 세 번째 예방 청구,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조금 이해되죠? 맞죠? 그럼 조문을 한번 볼게요. 조문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지금 반환 청구권의 지금 213조를 보게 되면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이 점유한 자가 누구죠? 이 점유한 자, 이 무단 점유자, 이 누구예요? 할머니야,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다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려주세요.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이게 땅이 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네? 어떻게든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연의 섭리상. 네. 자, 밑에 기역을 봐보세요. 기역을. 반환 청구는 무단 점유자한테 하는 겁니다. 무단 점유자. 만약에 할머니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뭐 임차인으로 땅을 쓰고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겠죠. 무단 점유자한테. 자, 근데 밑에 두 번째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 214조 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 이 사람이 방해자죠. 방해자. 이 방해자가 누구예요? 방해자가. 네? 이 할머니가 방해자죠. 방해자. 컨테이너 지으셔가지고 방해하시네. 이 방해자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밑에 좀 내려가서 예방 청구 부분 역시 밑에 조문 박스를 보게 되면은
소유권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한테다가는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방 청구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뭐 크게 비중은 막 크지 않고요.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별합니다. 두 가지를. 반환 청구하고 제거 청구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합니다. 두 가지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자가 상대방이에요. 제거 청구의 상대방은 방해자가 상대방입니다.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는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반환을 청구한다는 거는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자는 점유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해야 되지만 하나만 더 좀 하고 쉬겠습니다. 예. 한 개, 사례 한 개만 더 하고, 사례 한 개만. 예? 사례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예. 예.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뭐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 소유자예요. 자전거. 근데 이 자전거를 을이 이 자전거를 훔쳤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감았다는 거죠. 세볐다. 그러니까 얘는 도둑놈이죠. 도둑놈아. 근데 도둑놈인데,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뭐 도둑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얘를 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자. 을을 점유자. 근데 정당한 점유자, 무단 점유자. 네? 도둑놈이니까. 무단 점유자라는 거지. 갑은 이 자전거에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갑이 이 도둑놈을 잡았을 때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자전거 왜 훔쳐갔냐? 이 나쁜 무단 점유자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다고요? 제거를 청구한다고요? 반환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을을 잡았을 때 을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팔아치웠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잡았는데 얘가 이미 팔아치웠다니까요. 다른 놈한테다. 그럼 현재 자전거는 을이 점유 중, 병이 점유 중. 병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점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을은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해야 된다? 을에게 반환 청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맞다? 병한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병한테 하는 게 맞죠? 왜? 왜 그런 거죠? 이유를 얘기하세요. 왜 그런 거죠? 병이 점유자라서. 아니, 그러면은 을한테다가는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을한테다가는? 해요, 못 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해요? 왜 못 하죠? 점유자? 아니라서. 그죠? 병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어요? 예? 점유자라서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을한테는 반환 청구 왜 못 하죠? 저는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반환 청구 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 이제 웬만한 문제들을 잘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